자, 이제 불교에 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보면, 그러니까 불교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는 까닭은 오늘날에는 기독교 신자가 천주교까지 포함해서 다 기독교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기독이란 말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한자 말로 음역, 그 음을 따서 번역한 것이 기독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교는 뭐 개신교든 천주교든 다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 영향력이 크죠. 그렇지만 과거에는 19세기까지는 상황이 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교 얘기를 좀 하려는 것입니다. 그 불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소승불교와 대승불교로 나뉘는데 우리나라가 속한 중국과 일본 쪽을 표시한 것은 대승불교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그에 비해서 베트남과 타일랜드 등이 포함된 지역들은 색깔이 좀 다르게 좀 더 짙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소승불교라고 하고요. 그보다도 더 같은 계열의 브라운, 갈색으로 좀 더 진하게 표현된 부분은 라마교라고 하는데 바로 그 라마교나 소승불교나 대승불교 지역이 과거에 다 불교 지역이죠. 그리고 이제 그 불교가 퍼져나가는 방향을 보면 남쪽으로 이렇게 흘러간 흐름,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북중국으로 해가지고 한반도와 또 일본까지 전해진 그런 흐름이 보입니다. 그 아래는 그러니까 오늘날 인도 전체는 분홍빛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분홍빛은 힌두교죠. 그러니까 불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힌두교에서 갈라져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힌두교까지도 불교와 큰 틀에서 보면 하나의 종교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마치 이슬람이 큰 틀에서 보면 기독교, 유대교와 하나의 흐름에 속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보면 여기 이 지도에 좀 그린, 연두, 녹색으로 표현된 것이 뭡니까? 그게 이제 이슬람교인데요. 이슬람교를 보면 아랍에서부터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까지 퍼져나간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푸른색으로 표시된 것은 기독교죠. 좀 더 엷은 푸른색으로 표시된 건 가톨릭이고, 그러니까 필리핀 같은 지역. 그리고 좀 더 강한 푸른색으로 표현된 것은 그리스 정교, 저기 러시아 같은 러시아 정교도 그리스 정교에서 갈라져 나갔으니까요. 그렇게 볼 수가 있죠. 한국의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이제 신앙으로 보면 불교 계열이 약 20% 정도, 그리고 기독교도 신교와 구교를 합쳐서 약 20% 정도, 불교가 좀 많은 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약 절반은, 한국인의 약 절반은 그런 종교적인 소속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죠. 반면에 그 아래 나와 있는 이제 타이 같은 경우는 불교가 90% 이상이고 약간의 이슬람, 그러니까 5% 미만의 이슬람이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우리는 우리 사회에서 종교가 없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약 절반이나 되기 때문에 그걸 정상으로 생각하지만 타일랜드 경우에서 보듯이 전 세계 보편으로 보면 대개는 신앙을 가진 것이 일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가든 절을 가든 가지 않든 간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경우에 이렇게 특별한 양상이 보이게 되는 것은 조선시대에 국교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이죠. 즉 불교가 고려시대까지는 국교였지만 조선시대에 와서는 여러 면에서 탄압을 받았기 때문에 종교를 갖지 않는 것도 한국에서는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다. 자, 이제 그런 그 불교 전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오른쪽에 보이는 삼장법사입니다. 인도에 가서 불교의 경전을 왔다고 하죠. 우리나라의 불교는 어떤가 하면 그 이제 대표적인 유적지, 고대의 대표적인 유적지는
석굴암과 불국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지금 불국사 사진이 왼쪽에 있고 석굴암이 오른쪽에 있는데 그 표제에 신앙과 과학의 만남이라고 적혀 있는 게 보입니까? 지금까지 제 설명을 한 15분 정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속으로 물었을지도 몰라요. 아니 교수님, 우리가 지식혁명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불교 웬 얘기가 그렇게 깁니까? 왜 종교 얘기를 오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종교와 그러니까 기독교든 불교든 종교와 과학이, 지식이 멀어져 버린 것은 현대의 모습이고 과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절간 하나를 만들더라도, 불상 하나를 조각하더라도 저런 석굴암과 같은 석굴 형태의 사원을 만들 때 얼마나 많은, 그 당시 수준에서는 가장 발달된 과학과 기술이 필요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건축 지식이 필요했겠습니까? 또 그런 경전을 적고 해석하는 것이 얼마나 정교한 언어학적 접근이 필요했겠습니까? 인문적 지식이 필요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종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상당 기간 동안에는 기술이나 과학과 대립관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상보적인 관계에 있었다.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기 바랍니다. 다른 건 뭐 다 잊어버리더라도 석굴암 하나를 보더라도 그렇다. 석굴암의 구도, 석굴암의 조각, 석굴암의 배치, 이런 것은 이게 지금 8세기의 작품인데요. 당시로서는 최고 수준의 기하학적, 건축학적, 수학적 지식이 총동원된 것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고려의 불교가, 그렇게 해서 내려간 고려의 불교가 하나의 뭐랄까 귀중한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열매가 바로 팔만대장경이죠.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적에 거란족의 침입을 받고 나중에는 몽골족의 침입을 받아서 나라가 위태로워졌을 적에 왜 우리 조상들은 저렇게 8만 장이나 넘는 그 경판이 보이죠? 왼편에 팔만대장경의 한 면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잘 똑똑하게 잘 새겨진 멋진 경판입니다. 이것이 한 장도 아니고 10장도 아니고 10,000장도 아니고 8만 장 이상이다. 그래서 이른바 대장경이다. 대장경이라는 것은 불교 지식의 총체인 거죠. 불교 지식의 총체. 한문으로 번역된 불교 경전은 당연히 대부분 중국에서 생산됐지만 그것을 전체적으로 다 모아서 총정리한 최종적인 결정품은 중국에 없다. 일본에도 없다. 한국에 있다. 그리고 그 한국은 고려시대에 그런 외세의 침략을 받는 나라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런 문화적 결정품을, 문화적 결정체라고 할 수 있죠. 를 만들어냈다. 아마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럴 돈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전쟁이나 하지 왜 이런 쓸데없는 짓을. 그거는 이제 여러분이 혹시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한편으로는 일리가 있지만 그런 여러분의 생각이 다른 한편으로는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이건 결국 뭐냐면 국력을 결집하고, 위기의 시대에 국력을 결집하고 또 정신적인 지향점을 만들어내고 그런 기회를 통해서 뭐랄까 한국 문화의 성격을 뚜렷하게 정함으로써 흔들림이 없는 자신의 정체성을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이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문화적으로 보더라도 이 팔만대장경이 결국은 동아시아 불교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동아시아 불교를 연구할 적에 가장 근본으로 삼는 것이 고려 팔만대장경입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다이쇼 대장경이라고 해서 일본의 대장경을 기준으로 하는데, 그 일본의 대장경이라고 하는 것은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만들어진 거예요. 고려에 비해서 수백 년 뒤에 만들어진 건데, 그 일본의 다이쇼 대정시대에 만들어진 20세기의 대장경이에요. 그것은 8만 대장경을 모체로 한 것입니다. 8만 대장경을 그대로 수용하고 거기에 일본에 전해지는 몇 가지를 더한 정도다. 그러니까 근본은, 동아시아 불교의 근본은 8만 대장경에 남아있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국가가 위기에 빠졌을 때도 우리 조상들은 당황하지 않고 문화적 정체성, 국가적 정체성, 애국심을 기르고 항전 의지를 불태우는데 이런 대규모 문화사업을 했다. 그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